저는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4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패키지 여행을 하면서 이탈리아의 유명한 명소들을 중간고사 핵심만 뽑아서 공부하듯 여행을 했습니다.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베로나, 폼페이, 나폴리, 소렌토, 피사, 밀라노. 이렇게 많은 데를 어떻게 열흘 동안 다녔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때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다시 가보고 싶어서 두 번째로 방문을 했죠. 좀 더 여유 있게 다녔는데요. 두 번째 여행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갔을 때는 한 도시에서 머물면서 걷고 먹고 마시고 쉬고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에나, 볼로냐, 아레조, 그리고 베로나. 아직도 옆 동네 같이 느껴지는 곳들이에요. 정말 정말 다시 가보고 싶지만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그때 그 기분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베네치아를 사랑한 시인들. 사랑하라.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것뿐이니 이탈리아에서 넋을 잃지 않은 자 있단 말인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날들을 간직치 않은 자 있단 말인가. 뮤세의 베네치아 중에서. 23살 시인 뮤세가 6살 연상의 조르주 쌍들을 처음 만난 것은 1833년 여름이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불같은 사랑에 빠졌고 그해 겨울 12월 12일 뮤세는 꿈에 그리던 베네치아를 사랑의 도피처로 삼는다. 당시 뮤세는 베네치아를 너무나 동경한 나머지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베네치아를 상상하며 시를 이미 써놓은 상태였는데 그 시가 바로 베네치아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로망 하나쯤을 가지고 산다. 삶이 고달플 때나 자신의 본질적인 내면을 끄집어내 반추해보고 싶을 때, 그 로망의 환상을 덧입혀 웅크린 현실의 고단한 삶을 위안하려 든다. 평범하지 않은 역사를 이어온 독특한 도시, 베네치아는 바로 수많은 시인과 예술가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로망의 장소였다. 베네치아는 오늘날 세상에 회자되는 유명 예술가들이 가장 빈번하게 예술적 소재로 삼은 도시가 아닐까 싶다. 식상할 정도로 많이 인용되고 있는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이나 토마스 만의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은 베네치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해밍웨이 또한 베네치아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그는 베네치아에서 강 건너 숲속으로를 탈고했다. 그는 이 소설에서 베네치아를 이렇게 묘사한다. 이곳은 기이하고도 음흉한 도시야. 이 지점에서 다른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십자말풀이를 푸는 것보다 더 짜릿하단 말이야. 해밍웨이는 19살이던 1917년 4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북이탈리아에 투입된다. 그는 부상을 입어 밀라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한 영국군 장교를 만난다. 그 후 그 장교는 해밍웨이의 이상적인 남성상이 된다. 강 건너 숲속으로는 바로 그를 모델로 한 작품이다. 그는 이 작품을 쓰기 위해 1948년 베네치아로 건너와 가장 북쪽에 있는 토르첼로 섬에 집을 얻었다. 그곳에서 소설을 집필하던 어느 날 지인들과 사냥에 나섰다가 19 꽃다운 나이의 베네치아 여인 아드리아나 이반치크를 만나게 된다. 바로 그녀가 해밍웨이가 죽는 날까지 잊지 못했던 여인이다. 둘은 곧 열렬한 사랑에 빠졌다. 그녀와의 사랑 이야기 역시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되었다. 장교와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테마로 한 이 소설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곧이어 1952년 발표한 노인과 바다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1954년 10월 노벨상의 영예를 그에게 안겨주었다. 노벨상을 받기 몇 달 전인 그해 4월 해밍웨이는 그녀를 잊지 못해 다시 베네치아로 그녀를 찾아가는데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되고 만다. 그런 까닭에 베네치아는 그에게 회한의 장소가 되었다. 철학자 니체는 어떤가? 베네치아를 지상에서 유일한 장소라고 찬미하다 보니 어느새 니체가 철학자에서 시인이 되어버렸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헤르만 헤세도 1901년 5월 1일 파도바를 거쳐 베네치아에 들어왔다.
그때의 느낌을 그는 이렇게 적었다. 베네치아로의 여행만큼 긴장되는 것도 없다. 기차가 물의 도시로 들어가노라면 도시가 물에서 서서히 솟아오른다. 반면 프랑스 낭만주의 작가 샤토브리앙은 베네치아 공화국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기보다는 베네치아의 영광스러운 시대의 종말을 담담히 예견했다. 이렇듯 루소, 스탕달, 헤세, 마크 트웨인, 융거 등 대충 머릿속에서 떠올려도 좋게 30명을 훌쩍 넘긴다.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이곳을 방문하고 이곳을 자신들의 작품 속의 주제로 삼아 기록으로 남겼다. 그중 존 러스킨의 베네치아의 돌은 해밍웨이가 베네치아를 방문하려면 먼저 꼭 읽어야 한다고 강요까지 한 바 있는 책이다. 해밍웨이가 존 러스킨의 책을 추천했던 것은 그가 영국인임에도 베네치아의 본래의 모습이 훼손되어 가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경고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존 러스킨은 1845년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내가 황금의 집 앞에 앉아 그걸 스케치하는 동안 일꾼들이 눈앞에서 그것을 허물어 버렸다네. 이는 역사의 파괴 행위가 아닌가. 존 러스킨은 당시 베네치아의 지배권을 갖고 있던 오스트리아가 베네치아를 근대화하려 하자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존 러스킨에 매료되어 그의 작품을 연구하고 번역하는 데 힘을 쏟았던 마르셀 프루스트는 1인칭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여러 지면에 걸쳐 베네치아를 소개하고 있다. 소설 속 베네치아는 프루스트가 순전히 미술과 문학의 간접 경험을 통해 머릿속으로 세운 도시였다. 그는 이 꿈의 도시가 현실과 다를까봐 두려워 실제로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것을 거듭 미뤘다. 하지만 결국 프루스트는 그 꿈의 도시에 다가가려는 갈망을 억제할 수 없어 1900년 5월 어머니와 베네치아를 방문하고 그의 10월에 다시 찾게 된다. 그는 러스킨과 미사가 머물렀던 산조르조 마조레 성당이 건너 보이는 다니엘리 호텔의 여정을 풀었는데 아마도 프루스트는 그곳에서 러스킨의 채취를 느끼고 싶었던 것 같다. 나 또한 그들의 흔적을 좀 더 가까이에서 음미하고 싶어 최고급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숙소로 정했다. 어둠 속으로 흘러들어가 좌초된 잃어버린 시간들을 탐험하면서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을 낚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다소 허황된 품을 품고서 말이다. 세익스피어는 베네치아를 가본 적이 없다. 베네치아는 찬란하고 신비한 빛의 도시다. 나의 베네치아 방문은 이번으로 세 번째다. 첫 번째는 꽤 오래전 일로 베네치아가 이탈리아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도 모른 채 다녀갔을 정도로 피상적인 여행이었다. 두 번째는 베네치아 영화제 때문이었는데 그때는 동행인들이 여러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고 시간도 촉박해 베네치아를 제대로 느껴볼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쏟아내는 베네치아를 충실하게 돌아보기로 작정했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는 아드리아해에 둘러싸인 118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177개의 운하와 409개의 다리가 섬들 사이를 연결하고 4km의 다리 하나가 도로와 철도로 육지와 섬을 연결하고 있다. 연간 관광객이 1,300만 명이라고 하니 날마다 3만 5천 명 이상이 이 섬에 새로운 발자국을 새겨놓는 셈이다. 크기는 여의도의 5배 정도이며 인구는 27만 명에 이르나 구시가에 상주하는 인구는 6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주변 섬과 무태 살고 있다. 흔히 사람들은 베네치아에 없는 것이 딱 3개가 있다고 말한다. 자동차와 고층 빌딩, 그리고 스타벅스다. 이곳이 허락한 바퀴려고는 유모차와 환경미화원의 외발 수레뿐이다. 모든 차량은 산타루치아역 건너편 로마 광장의 주차시설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도시 베네치아를 어떤 식으로든 최초로 접하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읽을 때가 아닐까? 고백하건대 나는 어린 시절 이 소설 때문에 베니스를 영국 어디쯤에 붙어있는 도시로 오해했었다.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연히 세익스피어가 이탈리아를 여행한 뒤 쓴 작품이라고 생각했다. 베니스의 상인 말고도 오셀로의 배경이 베네치아다.
로미오와 줄리엣과 베로나의 두 신사는 인근 도시 베로나를 배경으로 삼았고 이 외에도 줄리어스 시저 등 그의 작품 중 3분의 1가량이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 예전에 셰익스피어와 이탈리아의 연관관계를 테마로 연구를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영국을 떠나 이탈리아의 그 어떤 도시도 여행했다는 사실이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단 한 차례도 이탈리아에 가본 적이 없이 사업차 런던에 온 이탈리아 상인들로부터 얻어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글을 썼다는 게 주류 학설이다. 이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그가 쓴 글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낳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베네치아 대학의 문학 교수인 사울 바시가 셰익스피어가 베네치아를 방문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베네치아의 명물 리알토 다리 끝에 조각된 곱주 고보가 샤일록의 하인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곳의 고유 명칭인 곤돌라나 비둘기를 선물로 주는 베네치아 풍습 등 이곳에 직접 와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상상하기도 힘든 다수의 것들이 생생하게 작품에 언급되어 있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다 보면 현지의 구체적인 묘사에 감탄하게 된다. 그러나 뮤세나 프루스트 등도 실제 방문하기에 앞서 작품 속에 이곳의 모습을 상상으로 담아 놓았다. 화가들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클로드 로랭은 이탈리아 풍경화를 다수 그렸는데 직접 그 풍경을 보고 사실 그대로를 묘사한 것이 아니다. 노래를 듣고 다분히 이상화된 목가적인 풍경을 화폭에 옮긴 것이다. 아마 작가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을 게다. 몽환적인 베네치아의 새벽길. 베네치아에 대한 이런저런 호기심 때문에 내게는 풀어야 될 숙제가 몇 가지 있다. 동화 속의 배라고 불리는 곤돌라. 베네치아에서 가장 오래된 리알토 다리. 해수면 상승으로 자주 물에 잠기곤 하는 산마르코 광장 등을 보기 위해 오늘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또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이 도시의 한적한 새벽녘 모습을 눈에 담기 위해 도착한 다음 날 새벽 밖으로 나왔다. 밤새 내린 안개가 수로를 따라 난 골목길을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어 놓아 세상에 이런 곳도 있구나 싶었다. 골목길 사이로 힐끗힐끗 보이는 푸른 회색빛 바다는 몽환적인 안개에 쌓여 있어 마치 구름 위에 부유하는 도시를 걷고 있는 착각이 들게 했다. 베네치아를 염세적이고 비현실 세계로 이끄는 것으로 이 새벽길만한 것이 없는 듯했다. 이곳의 새벽은 영화 베니스에서 죽다에서 음악가 아센바흐에게 그러했듯 낮에 불친절한 베네치아를 단숨에 완벽하게 아름다운 도시로 둔갑시키기에 충분한 분위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기라성 같은 예술가들과 수많은 여행가들이 앞다퉈 칭송하는 베네치아가 모두에게 로망의 도시인 것은 아니다. 솔직히 나는 베네치아로부터 그들이 표현한 만큼의 감동을 받지는 못했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모기 때는 이제껏 어디서도 만난 적이 없을 정도로 극성스러웠다. 집들 사이에 난 수로도 암스테르담 것만 못한 듯했고 차고 넘치는 인파와 여행지의 전형적인 상업성은 어느 도시보다도 짜증스러웠다. 그런데 왜 어느 누구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일까? 턱없이 비싼 곤돌라 요금과 레스토랑들이 성의 없이 내놓은 비싼 요리에 대해서 왜 그리 관대한가? 이 모든 부당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멋진 베네치아의 몽환적인 새벽 때문일까? 베네치아의 겉모습은 200년 전 나폴레옹이 플로리안 카페에서 산마르코 광장을 바라보며 베네치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던 그 당시 그대로지만 본질은 많이 변했다. 하지만 그 변질을 두고 누구를 탓할 수 있으랴. 시대의 흐름인 것을. 그래서 나는 베네치아의 매력을 다른 데서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아주 먼 옛날 베네치아인들은 너른 땅을 두고 왜 하필 이곳에 둥지를 틀었을까? 이들은 누구이며 베네치아란 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탈리아 사가들은 베네치아인의 조상이며 호모가 표현한 고대 헤네토이족이라고 주장한다. 헤네토이는 그리스어로 찬양할 만한 이라는 뜻이다.
이탈리아어로 헤네토이족은 베네티족이 된다. 아드리아해 인근 육지에 살던 이 부족은 5세기 초 동쪽에 나타난 아틸라가 이끄는 몽골족 유목 기마병들의 침략을 받게 되자 석호에 의해 형성된 섬으로 피신을 해 그곳에서 부락을 이루었다. 그 당시 섬은 수백 개로 흩어져 있었다. 헤네토이족은 이 석호에 수백만 개의 나무 말뚝을 박아 기반을 다지고 이것들을 얽히설키 묶어 인공섬을 만들었다. 다행히 이 석호에는 자연적 이점이 있었다. 존 러스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더 깊은 해류가 그들의 여러 섬을 분할했더라면 적대적인 해상 세력이 끊임없이 이 도시를 억압하려 했을 것이다. 더 강한 파도가 이곳의 해안을 때렸더라면 그 화려하고 우아한 베네치아의 모든 건축물은 평범한 항구의 방벽이나 성체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중해 다른 지역처럼 조류가 없었더라면 이 도시의 좁은 운하들과 주변의 습지는 악취를 풍기는 전염병의 온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베네치아는 비록 인공섬이기는 하지만 자연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며 탄생한 도시였다. 상술이 낳은 카르파초.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요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리조또 알레노 디 세피아라는 오징어 먹물 리조또가 있다. 세피에라는 오징어 먹물은 오징어를 삶을 때 쓰이기도 하고 파스타 소스로도 쓰이는 베네치아의 손꼽히는 명물 식재료다. 이 먹물 리조또는 검은색이라 처음엔 좀처럼 숟가락을 대기가 꺼려지지만 보기와 달리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난다. 신선한 어패류, 그 중에서도 게튀김, 모레체와 게살 샐러드, 그란체올라 콘디타 요리가 일품이다. 아드리아해에서 갓 잡은 생선으로 만든 모둠 튀긴 프리또 넬라드리아티코 미스토 또한 베네치아만의 맛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베네치아 사람들은 메를루초라는 생선을 매우 좋아한다. 바칼라라고 하는 이 생선은 배에서 건조시켜 꾸덕꾸덕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리를 하기 전 몇 단계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쯤 건조된 북어처럼 요리하기 앞서 반드시 방망이로 두드려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곳에는 바칼라는 여자와 같아서 패면 팰수록 부드러워진다라는 속담까지 있다. 그런 다음 2, 3일간 물에 담가두는데 이때 악취가 심하게 나서 메를루초를 담가두었던 물을 하루 한 번 이상 버릴 수 없도록 규제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완성된 요리는 냄새도 없고 담백한 맛을 낸다. 또 얇게 썬 쇠고기를 날것으로 먹는 전체 요리 까르파초가 있다. 그런데 카르파초라고 하면 이곳 아카데미아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화가 이름이 아닌가. 어떤 연유로 음식에 그의 이름이 붙었을까?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보듯 베네치아에는 오래전부터 무역업을 번성시킨 사람들답게 상술이 기발하다. 무수히 많은 상술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있는 박물관 관람 할인카드에 화장실 요금을 끼워 판매하는 수법도 그중 하나다. 아무튼 이 요리도 그들의 상술이 탄생시킨 것 중 하나다. 1931년 주세페 치프리안이라는 사람이 발레라소 골목에 해리스바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을 열었다. 그 레스토랑은 당대 유명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마리아 칼라스,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 페기 구겐하임, 찰리 채플린이 단골 손님이었고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베네치아에서 들르던 장소였다. 해리스바의 주인이자 주방장인 주세페가 1950년경 까르파초란 요리를 선보인 배경은 이렇다. 그 즈음 카르파초의 전시회가 베네치아에서 열렸는데 대성공을 거두었다. 주세페는 이 틈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차에 아말리아 나니 모체니고라는 베네치아 귀부인이 거의 날마다 페리스바를 들락거리고 있었다. 그곳에 오는 유명인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한참 동안 그 여인이 바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빈혈 때문에 집에서 요양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의사는 그녀에게 고기를 날것으로 먹으라는 처방을 내렸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세페는 그녀의 집으로 자신이 정성스레 만든 요리를 보냈다. 그 후 다소 원기를 회복한 그녀는 해리스 바를 들릴 때마다 을의 생고기를 주문해 먹었다. 그러자 주세페는
카르파초 전시회 성공과 그녀의 건강 회복을 함께 기념하는 의미로 이 요리에 카르파초라는 이름을 붙였다. 카르파초 요리의 비밀은 살짝 얼려 얇게 저민 날 쇠고기와 함께 먹기에 좋은 소스에 있다. 다른 지역에서 날고기에 단지 레몬즙과 올리브 오일을 끼얹는데 반해 주세페는 마요네즈와 우스터 소스를 넣은 걸쭉하고 진한 소스를 사용한다. 베네치아에 가게 된다면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그의 아들에 의해 운영 중인 해리스 바를 들러 카르파초 요리를 맛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 바는 카르파초 외에도 티치아노, 벨리니 등 유명 예술가들의 이름을 딴 칵테일로도 유명하다. 벨리니 칵테일은 베네치아에서 2월에 열리는 카르네발레 축제 기간 때 많이 마셔 까르네발레 칵테일이라고 부르는데 복숭아 주스에 화이트 와인을 섞어 만든 칵테일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칵테일 이름이 지명이나 보통 명사에서 온 경우가 많은데 이탈리아에는 유독 예술가 이름에서 따온 것이 많다. 이 또한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의 문화와 관련돼 있는 게 아닐까? 다리에 얽힌 전설. 베네치아에는 49개의 다리가 섬과 섬을 잇고 있다. 이렇게 다리가 많으니 다리에 얽힌 전설이 없을 수 없다. 베네치아에서 가장 중요하고 잘 알려진 다리는 대운하 중간 지점에 놓인 리알토 다리로 우리에게도 낯이 익다. 영화배우 차승원이 모 회사 고추장 광고를 찍은 곳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다리는 베네치아의 역사 속에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옛날 물품 거래를 위해 사람들은 이 다리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자연스레 상설시장이 열리게 되었다. 지금도 수산시장 및 생활용품 시장이 이 다리 운하 한쪽에 있어서 이곳 주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아 끈다. 이 다리는 1181년에 처음 놓였는데 당시는 목교였다. 그런데 1444년 몰려든 사람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사고에 이어 1524년에는 화재를 입어 잿더미로 변하는 시련을 겪자 당국은 새 다리 건설을 위해 설계도를 공모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대 최고 거장 조각가였던 피렌체 미켈란젤로, 산 조르조 마저레 성당 등 이곳 건축물에 많은 자취를 남긴 팔라디오, 산 마르코 궁전과 도서관 건축의 주역 산소비노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들의 디자인이 너무 화려하다는 이유로 별로 알려지지 않은 건축가 안토니오 다 폰데에게 영예가 돌아갔고 1588년 착공에 들어가 1591년에 완성되었다. 나는 이 다리에 관한 자료를 찾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다리에는 악마와의 협정이라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전설의 내용은 이렇다. 다리를 건설할 때 아치에 계속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겨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면 무너져 있었다. 그래서 한석공이 다리 근처에 숨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켜보았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요란한 소리와 함께 아치의 큰 부분이 물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때 악마가 깔깔대며 나타나더니 인간들의 헛수고를 비웃으며 말했다. 누구도 이 돌다리를 세우지 못할 것이야. 그러나 나와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또 모를 일이지. 석공은 공포에 떨며 자신의 영혼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악마는 아니야, 뭐가 되든 완공된 다리를 맨 처음 건너는 생명체의 영혼을 원할 뿐이야 라고 했다. 드디어 1591년 다리가 완공되었고 이곳 주교가 개통식을 주관하기로 되어 있었다. 주교가 가장 먼저 계단을 오르려는 찰나 개가 그를 앞질러 나갔다. 개가 주교를 구하고 악마의 영혼을 속였다는 이야기다. 프라 카를다리의 전설과 비교해 볼 때 닭이 개로만 바뀌었을 뿐 내용이 너무 비슷했다. 예로부터 물을 건너기 위해서는 신이나 초자연적인 힘에 의탁해야 한다는 오랜 믿음이 있어서 이 다리는 신의 은총을 받은 다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생겨난 전설이 아닐까 싶다.